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김희경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사회복지조사론의 기초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컨텐츠는 두 번째 사회복지의 이론, 그리고 세 번째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네 번째 사회복지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컨텐츠인 사회복지조사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할 때의 기초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변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가 있고 연가설이 있고 기무가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했거든요. 이러한 단어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우리가 조사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조금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척도에 대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척도라는 건 뭐냐면 측정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이 측정 도구가 척도입니다. 얼마만큼의 측정하는 도구일지 척도가 어떻게 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랬었을 때 척도를 구성하는 것들을 이 기본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요. 첫 번째는 척도에서 우리가 분류된 범주는 다른 범주와 관계되어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 있어서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을 측정하고 그걸 만든 도구들이 있어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범주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응답 범주들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길거리에서 설문 같은 거를 할 때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사회복지 현상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요, 3번 관심 없음, 4번 잘 모르겠음,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의 이렇게 어떻게 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끔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와 아니요 간의 각각 간극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 간극을 측정하려면 예의 1, 2, 3단계나 아니오의 1, 2, 3단계나 이런 걸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에 대한 척도를 알아보는 것들이 이 측정하는 도구를 알아보는 게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척도에는 종류가 우리가 명목척도, 그리고 서열척도, 그리고 등간척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율척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어떠한 척도에 쓰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던 영유아 아동의 어떠한 가정폭력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척도를 어떤 걸로 볼 거냐라는 거죠. 지리적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영유아의 나이로 볼 거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성별로 볼 건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어떤 기독교가 많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불교가 많은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유무, 서울 경기권에 20, 30대가 모여 있고 직장인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결혼을 못한 미혼인 1인 가족이 많을 거다. 아니면은 도서 산간 지역에 일찍 결혼을 하고 지방일수록 일찍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설을 하고 그걸 맞춰서 연구를 하기 위한 척도를 맞춰서 본다던가 이런 걸 할 때에 보는 게 명목척도예요. 예, 아니요.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까?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 여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때에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렇게 구분하는 숫자 1, 2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걸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 아니면은 선호도 조사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론사를 선호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거주지를 선호합니까?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주택이냐, 어느 지역을 선호하냐? 뭐 많죠. 그래서 인서울이냐 아니면 경기권이냐, 경기권도 많죠. 뭐 서울에 인접해 있는 광명이냐,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서율척도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등간척도, 세 번째 등간척도 같은 경우에는 지능지수, 그 다음에 인성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온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간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온도는 모두 체온을 측정하면 36.5도,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36.5도, 뭐 4도, 3도 아니면 6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없고요. 올라가는 것도 어때요? 0.1도 아니면 1도 이런 차이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구분이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일한 간격으로 올라가는 등간격이 있다라는 게 등간척도고요. 비율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자녀 유무를 볼게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조사하고자 했었을 때 자녀 유무를 보자라고 하면 자녀가 0이신 분들 있겠죠. 그러면은 0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근무 경력,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온 새내기 초년생은 우리가 근무 경력이 없겠죠. 경력이라는 게 쌓여 있지가 않을 거예요. 제로겠죠. 이러한 것들도 0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득도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기간, 이런 것들도 학령기가 아니다던가 이런 경우에 혹은 뭐 사교육기간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사교육은 몇 살 때부터 들어가는 건지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자 조사하고자 했었을 때도 뭐 5세, 4세, 3세 아니면 6세 이런 나이를 에이지를 봤었을 때 언제 들어가는지 5세는 0일 수도 있겠죠. 안 들어가면 교육기간이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이 척도의 종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조사하고자 할 때 어떤 걸 쓸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명목척도를 볼게요. 명목척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 간의 서열과 간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은 명목척도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1. 남자, 2. 여자. 대부분의 질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과 2의 간격의 값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라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명목척도에 해당이 되고요.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보면 서열척도의 종류를 보면 리커트 척도라고 해서 가장 많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척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조사하는 연구 분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조사한 연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냐, 믿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타당한 연구야? 혹은 윤리적으로 막 어떻게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봤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확보가 된 게 이 리커트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들 간의 강도의 차이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어떠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게 이 리커트 척도라는 거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트만 척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트의 사회적 거리 척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분화 척도 이런 것들이 이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간 비율 척도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유사 등간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점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단점은 뭐냐면요. 평가자의 어떠한 평가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등간 비율 척도에서는 요인 분석이 어떤 척도의 종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주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자료를 요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베리어블의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인 분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척도의 종류 중에 등간,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 변수에는 절대 0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율 변수에는 절대 0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녀
변수,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 교육 기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어떠한 측정 도구 관련되어 있는 척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얼마만큼 신뢰를 주는 건지도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 측정 결과의 어떠한 정확성 그리고 동반한 일관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매번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는 게 이 신뢰성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재검사법, 그리고 대안법, 그리고 반분법, 그리고 조사자 간의 신뢰도, 그리고 내적 일관성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일관성 분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SPS, SS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요. 그리고 가설에 따라서 이제 변수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다양한 것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척도를 쓸 건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측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이 5가지 방법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낮으면은 다른 조사자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봤었을 때는 저 조사는 별로 믿을 게 못 돼 라고 평가를 받을 거란 얘기죠. 굉장히 어렵게 조사한 사람, 연구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낙담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조사, 내 연구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들은 모호하면 안 되고요.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선택 범위도 굉장히 많이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 아니요, 모르겠음 혹은 오지선다형 문항들로 되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중간이다, 전혀 좋다 아니면 그냥 좋다 이런 식으로 오지선당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척도가 더 구분이 돼서 7점 척도짜리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이렇게 어떠한 선택법이 더 넓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자의 어떠한 측정 방법이라던가 태도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신뢰도가 있다라고 인정된 측정 도구들이다라고 리커트 척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그 기존의 어떠한 도구들이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연구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예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한지, 이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해? 근거가 있어? 이거를 왜 하는데? 단 한 번도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 조사인데 너가 왜 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조사를 하는 타당한 이유가 뭐야라는 이론적인 어떤 개념, 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타당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측정 도구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로 측정해내는 정도가 타당도라는 거예요.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준 타당도가 있어요. 기준 타당도라는 건 뭐냐면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타당해요 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 타당도에는 동시적 타당도와 예측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내적 구성에 기초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해 타당도, 그리고 수렴 타당도, 그리고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조작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개념의 어떠한 정의를 우리가 개념의 틀을 정할 때 FM으로 정할 거냐 아니면 조작적으로 정할 거냐 딱히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이해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타당한지 측정하는 게 이해타당도고요. 수렴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보는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측정타당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판별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판별타당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에 합쳐서 타당도가 구성타당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낮냐 혹은 신뢰도가 낮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서로 비율적이냐 반비례하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측정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체계적인 오류가 있고요. 비체계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오류는 뭐냐면 오류의 패턴이나 경향이 있다. 반복적으로 패턴을 보이면서 오류가 있네 라고 하면 이거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인 이러한 문제다라고 하면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남녀냐, 나이냐, 거주지가 어디냐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에 따른 이러한 오류들은 체계적인 오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체계적인 오류다라고 하면 일정한 패턴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작위, 비체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는 신뢰도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이 측정 오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 오류가 체계적으로 나타나면 타당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비체계적으로 나타나면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를 하려고 하는 표본 추출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조사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 지지하는 삶의 목표,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제공하고 있는 거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조사자, 제공받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할 거죠. 그 제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게 표본 추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표본을 보는 것들이죠. 혹은 표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표본 추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표본으로 추출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 전부를 우리가 연구한 것 마냥 조사한 것 마냥 일반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장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응답률 혹은 가능성, 그 다음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우리가 묘집단을 대표할 만한 표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0, 30대의 1인 가족을 대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20, 30대의 1인 가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인데 유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1인 가구와 서울에서 원가족과 분리된 1인 가구의 어떤 집을 취득하게 된 어떤 배경, 어떻게 집을 취득하게 됐는지, 20, 30대가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이슈가 되는지, 집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 없고,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지고 저출산의 문제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취득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20, 30대를 그 모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표본 추출하는 이런 것들이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이 표본 추출하는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어렵게 구했지만 그 모집단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 그게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 30대를 대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대기업이어서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은 집을 취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의 20, 30대가 대기업에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대기업 다니는 20, 30대가 대한민국 20, 30대를 대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표본 추출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표본 추출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프로세서는 우선은 표본을 모집단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는 모집단을 세팅을 할 거야 라고 확정을 하면서 모집 틀을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하고 나면 표집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모집단이 모여져 있는지, 이게 대표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 안에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하는 것들은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100명을 어떻게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는 거는 8, 90명? 뭐 아니면 95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100명 그대로 모두 다 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낙오하거나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값으로 쓸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유형으로는 첫 번째가 확률 표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에서는 단순 무작위 표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서치 조사 한 번쯤은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마 리서치 회사에 제 번호가 노출이 됐나 봐요. 네, 뭐 한 달에 한두 번? 네, 1, 2회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어디 리서치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리서치 회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리서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참여할 때도 있고 응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연구기관에서요. 그 리서치 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이러이러한 연령층에다가 타겟으로 해서 리서치를 해줘, 무작위로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막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계통적인 표집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1, 2, 3, 예를 들면 3남매가 있다. 3남매가 있는 집에서 두 번째 아이만을 특성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3남매 중에 딱 그 두 번째 아이들만 어떻게 해요? 추출해서 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층화요법, 그 다음에 집납 표집, 이런 것들이 확률 표집에 해당이 되고요. 비확률 표집은 임의 표집, 내가 마음대로 우발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산발적으로 해버리는 거고요. 유기 표집이라는 건 내 의도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 가설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맞게끔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결과가 내 가설에 의도된 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할당 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 추출하는 유형들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것까지도 사실 어렵지만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오차를 줄이고 범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표본의 크기다라고 하면은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총 개수를 얘기합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100개의 모집단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조사할 거나 연구하는 것들은 뭐 90개, 95개, 뭐 98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의 그 표본은 100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표본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특히나 양적 조사에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 수준은 95%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번 조사를 같은 조사를 하게 되면은 5번 정도만 조금 오차가 있어서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95번의 95번의 결과에서는 똑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신뢰 구간의 9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9%의 신뢰 수준을 갖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신뢰 수준을 보이겠죠. 굉장히 이렇게 연구하거나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표본 오차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표본과 통계치와 어떤 모수 간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나는 게 표본 오차고요. 실제로 우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의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20, 30대의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고서 모집단을 모았어요. 모집단을 모았을 때 뭐 서울 경기권만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봤었을 때 서울 경기권에서 20, 30대 자가를 가진 사람들의 모집단을 봤는데 한 10,000명을 우리가 모집단을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 표본 추출을 한 게 우리가 한 9,000명 정도 표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9,000명은 수도권 20, 30대를 대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900명보다는 100배수가 많으니까 어떤 10배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대표성을 갖기가 훨씬 더 높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표본이 많을수록 대표성을 갖기가 유리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에는 표본의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표본 수준을 높게 잡으려면 유의 수준을 낮아지고 표본 오차가 커진다. 이러한 표본 오차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 조사를 할 때 있어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어요. 타당도는 앞서서 얘기했던 특정했던 도구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타당도의 오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타당도에는 내적 오류와 외적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내적 오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독립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게 내적 타당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적 오류다라는 거는 우리가 표본에서 얻어진 어떠한 연구 결과들이 연구 조건을 넘어서 다른 환경이라던가 혹은 다른 집단에까지도 작용을 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 외적 타당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내가 연구했던 게 다른 어떠한 연구들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타당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시로 들었던 그 20, 30대 자가가 실제로 뭐 5년 뒤에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 결혼을 뭐 1년 이내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이 자가를 갖지 않은 비율과 비교했었을 때 많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어떤 조사하고 있는 방법과 다른 것들이죠. 다른 환경이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외적 타당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는요. 성장 요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연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 노년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나이 많은 노년기의 연령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치매로 인해서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실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라고 해서 회귀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수단 요인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사 요인과 선발 요인 이렇게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을 보면은요.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내 연구의 결과가 어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연구 결과에도 어떨 만큼의 연구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봤었을 때 연구 어떤 표본으로 선정되어 있는 모집단이 대표할 수 없다,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것들, 연구의 어떤 표본의 대표성, 그리고 조사의 반응성, 연구 대상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영향을 주는지 이 평가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참여율, 그래서 출석률을 본다던가
아니면 참여할 때 얼마만큼 이렇게 손을 들고 참여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던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이제 보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평소랑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반응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사 환경과 절차,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 그냥 참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뒤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만 보겠습니다. 저희 있다고 해서 의식 안 하셔도 되세요라고 이렇게 안내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평가하나 보구나. 그러면은 좋게 잘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약 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중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표본 오차도 있고 변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실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잘 설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데 설계 유형들이 있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 그리고 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요.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 를 최대한 통제한 설계고요. 유사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도 그냥 비슷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 실험 설계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거의 통제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이런 설계가 전 실험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에 있어서 조사하는 것들의 다양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표본 추출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끄집어낼지 어떤 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조사를 할 때에는 우선은 그 답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질문지를 제시를 하고 질문지에 맞게끔 응답을 받는 우리 서베이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서베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서베이 할 때는 우편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면접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서베이 조사가 있습니다. 우편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고요. 우선은 시간과 비용이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편을 보냈는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면 어때요? 회수율이 낮겠죠. 이런 것들이 우편 조사의 단점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접근성에 있어서 낮습니다.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1대1로 꾸준히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온라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있고요. 대표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어떤 노인이라던가 이러한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문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조사도 역시나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에 한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서베이에는 이러한 설문지와 면접, 전화 기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타당도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관찰법을 볼게요. 관찰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이래서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현상을 인지하는 게 이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어떤 그 비언어적인 행동까지도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막 아이 컨택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만진다던가 시선을 위로 뜨고 이야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선을 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과거를 회상하고 얘기한다라던가 이러한 해석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있으면 회피한다라던가 이러한 심리적인 해석들을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으면 비언어적인 행동이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것들은 신뢰도가 좀 낮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누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대면 강의 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다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에 네 라고 대답은 예스지만 끄떡끄떡 네, 이렇게 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예스지만 비언어적으로는 조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는 그 모습이 더 신뢰성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행동에 조금 더 관찰할 수 있어서 더 신뢰성이 많이 가는 이러한 관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면 계량화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계량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관찰법의 유형에는 조직적이거나 비조직적이거나 혹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러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공개적이거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 혹은 기계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용분석법이 있습니다. 내용분석법이라는 거는 어떤 연구 대상자들한테서의 어떤 수집된 자료들 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의 어떤 장점은 뭐냐면 내용의 어떤 자료의 수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원하는 만큼의 의사 표현이 잘 못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글씨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필체로 전달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는데도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어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대답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감정으로 했는지가 조금 더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구할 때 조금 어려운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있어서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하는 조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랬었을 때의 변수,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척도를 측정하는 거,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해서 얼마만큼 저해하는 요인들을 외적 타당도인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할 건지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를 조사하는 유형을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일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개인 혹은 가족 그리고 어떤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의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놓고 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과학적으로 그 문제를 입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단일 사례 연구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이나 소집단의 어떤 심리적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것들이 단일 사례 연구이고요. 단일 사례 연구는 뭐 단일 사례 실험이라던가 혹은 단일 사례의 어떤 설계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일 사례의 어떤 단점이 있죠. 외적 타당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례 케이스가 어떤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환경 이라던가 다른 연구와 관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외적 타당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시킬 가능성도 어때요?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단일 사례 연구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단일 사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사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혹은 소집단 한 집단이 이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 또는 사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떠한 한 사람의 뭐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뭐 10살부터 40까지 이렇게 10대, 20대, 30대를 30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다르게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개입을 하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혹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개인이나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즉각적인 환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연구 결과에 있어서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 그룹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문제를 우선은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규정을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다양한 라포를 형성하고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지금 딱 이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번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게 되면은 변수를 선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리어블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측정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을 측정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선정을 하고 나면 개인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 이 개인 목표라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명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측정이 가능한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어떤 연구를 할 건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계량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질적 연구에 가깝고요. 그리고 계량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양적 조사에 또 가깝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사가 실시가 되고 실시하고 나면은 개입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의 단일 사례 연구를 하는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케이스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유형도 온리 하나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유형들이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 케이스는 이런 유형을 통해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케이스는 이런 유형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유형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선 AB. 가장 기본적인 단일 설계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ABA라는 거는 다시 이 ABA는 A가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B 설계에서의 단점을 극복하는 이러한 설계가 ABA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BAB 설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BAB 설계가 있는데 A라는 기초값이 없는 상황에서 B라는 이 바로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CD 설계가 있고요.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유형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변화의 파동이다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잔잔한 물에 어떻게 한번 이렇게 퉁 튕기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물결이 치는 것처럼 표적 행동이 어떤 특성의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파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정도, 주기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변화의 경향, 어떠한 변화의 방향성을 띠는지라고 해서 변화가 어떤 경향, 방향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의 수준, 이 관찰된 행동이 어떠한 수준으로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초선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클수록 개입 효과에 따른 어떤 좋은 순기능을 한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변화의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입을 한다라는 것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유의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뢰 구간이 95%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100% 중에 100번 한 것 중에 5번은 결과값이 다르지만 95%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던 그 신뢰 구간의 값이 타당한 것이 이 유의한 값을 나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시각적인 유의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값이 유의해야 되고 실질적인 그리고 임상적인 유의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조사했던 이 연구가 현장에 접목했었을 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결과로 작용을 해야만이 이 연구가 성공적인 연구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개입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의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역구조사와 평가조사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욕구조사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욕구조사다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우리가 학습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책들이 욕구조사다라고 하면은 매슬로우 욕구 5단계가 나오는데요. 1단계는 이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안전한지, 내 몸이 위해를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3단계는 사회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4단계가 존경의 욕구고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욕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 중에서는 지역사회나 혹은 아니면 그 집단, 아니면은 그 지자체, 아니면 그 지역, 다양한 우리 모집단이나 표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 개발한 그 서비스가 그 대상 집단의 욕구에 정확하게 맞춰졌는지, 초점이 맞춰졌는지를 실시하는 게 이 욕구조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실제로 어떠한 그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찰을 하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치매라던가 아니면은 뭐 건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가깝다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욕구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욕구조사입니다. 이 욕구조사를 하는 목표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한테 개입을 할 때는 그분이 요구하는 것, 그분이 결정한 걸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 그분한테 강요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욕구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욕구조사할 때 자료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관찰법, 직접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직접관찰법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일반 집단의 어떤 서베이라던가
아니면은 표적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했죠. 모집단에서 표적을 해놓은 이 표적 집단의 서베이,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이라던가 심층 면접법, 그리고 관찰법, 시간과 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직접 경험법이라던가 지역사회 공청회라던가 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 시청이라던가 뭐 이런 민원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청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서는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시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조사. 케이스와 관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자가 조사를 하는 것들이고요. 주요 정보 제공자가 조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것과 A와 관련되어 있는 뭐 핀란드에서 아니면은 덴마크에서 아니면 스위스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 사례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나라에 접목했었을 때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제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복지 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이 사례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접증거 자료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지표 분석을 하거나 행정 자료조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2차 자료 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통계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질병관리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니면 보건복지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다양한 곳에서 이미 다 통계 자료들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2차 자료들을 연령층별로 모아서 지자체별로 모아서 그리고 뭐 질환이 있는 걸로 모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 자료를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욕구자료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도도 배웠고요. 그리고 설문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구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까지도 배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